당신이 어두운 밤, 천안과 대전 사이에 한적한 국도를 지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가로등은 희미하게 깜박이고 멀리서 평범해 보이는 식당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네온사인 간판은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고 음식 냄새가 마치 당신을 유혹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따뜻해 보이는 벽과 주방 뒤에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마침내 경찰은 온 나라를 뒤흔들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식당 지하 공간에 잔인하게 숨겨져 있던 7구의 시신. 그곳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모든 것의 배우는 누구이며 어째서 이 끔찍한 범죄는 누구에게도 발각되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될 수 있었을까요? 전체 이야기를 저희 채널에서만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다음번에 저희가 밝힐 가장 무서운 실화들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2019년 9월 말의 어느 밤을 상상해 보십시오. 충청남도의 막 늦가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슬비가 조용히 내려 길을 미끄럽게 만들고 공기는 축축해졌습니다. 옅은 안개가 경부고속도로를 감쌌습니다. 특히 천안에서 대전으로 향하는 구간, 한때 푸른 논밭이 펼쳐져 있던 곳은 이제 거대한 공장과 산업 창고들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안개 속에서 한소박하지만 눈에 띄는 식당에서 빨갛고 노란 네온 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만복식당, 멀리서 계속 깜박이는 LED 글씨의 간판은 어두운 고속도로의 작은 등대처럼 보였습니다. 화물차 기사들, 공장 노동자들, 그리고 지친 나그네들에게 그 불빛은 배를 채우고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긴 여정에서 잠시 쉴 수 있는 약속과도 같은 부름처럼 느껴졌습니다. 만복식당은 친근해 보였습니다. 주방에서는 마늘, 생강, 그리고 달콤한 간장으로 양념한 돼지갈비 굽는 냄새가 고속도로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게다가 황기, 당귀, 대추 같은 약재를 넣고 몇 시간 동안 푹 끓였다는 약선 보양탕의 향기는 몸을 다시 상쾌하게 만들고 심지어 수명을 연장시킨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들르지 않고는 배기기 힘들었습니다. 식당 문 앞에서는 주인 부부가 항상 따뜻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깔끔한 흰 셔츠를 입은 박만식은 석쇠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능숙하게 고기를 뒤집었고 눈은 때때로 새로운 손님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그의 옆에는 부인인 김순자, 부드러운 얼굴과 따뜻한 목소리를 가진 중년 여성이 마치 오랜 지인처럼 모든 방문객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와요, 총각. 우리 집 특제 보양탕 한번 맛봐요. 몸이 개운해질 거예요. 그녀는 보통 공손함의 표시로 가슴에 손을 얹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고 어떤 이들은 마치 자상한 어머니가 주는 명약을 권유받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소박한 식당 안의 분위기는 어둡고 조용한 고속도로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노란 불빛이 약간 낡은 나무 테이블을 비추었고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매콤한 고추장 냄새, 그리고 화물차 기사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그 식당이 여정 속의 오아시스인 듯한 따뜻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그 따뜻함 뒤에는 훨씬 더 차가운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주방 바닥 뒤에 어둡고 축축하며 비밀로 가득 찬 지하실로 통하는 비밀문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향기로운 보양탕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언가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최광수라는 화물차 기사가 그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10시간 이상 운전한 후라 그의 눈은 피곤했고 어깨는 뻐근했습니다. 만복식당의 네온 불빛을 보자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초대를 받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혼자 오셨어요?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한 국물 한번 드셔보세요. 김순자가 부드러운 어조로 인사했습니다. 최광수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창가 자리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뜨거운 보양탕 한 그릇이 그의 앞에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약재의 향이 코를 뚫고 들어와 몸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광수는 천천히 국물을 마셨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했으며 약간 쓴맛이 났지만 이상하게도 기분 좋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아주 맛있네요, 아주머니. 밖에는 안개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평소 붐비던 경부고속도로는 이제 조용하게 느껴졌고 가끔씩 트럭이 헤드라이트로 비를 뚫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식당 뒤편에서 희미하게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금속 긁히는 소리와 섞여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잠시 들렸다가 밤의 정적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최강수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 숟갈 한 숟갈 맛있게 먹느라 바빴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긴 여정의 피로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하품을 하며 숟가락을 그릇에 놓고 의자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멀리 김서린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한 별처럼 반사되었습니다. 식당은 여전히 따뜻해 보였고 미소와 음식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의심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가장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세차게 내려 경부고속도로를 더욱 한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량 불빛이 가끔씩 지나가며 낡은 거울처럼 길게 이어진 무릉덩이에 빛을 반사했습니다. 만복식당 안은 저녁을 먹으러 들른 기사들의 대화로 따뜻하고 활기찼습니다. 석쇠에 불꽃이 튀며 고기 타는 냄새가 솥에서 천천히 끓고 있는 보양탕의 약재향과 어우러졌습니다. 문으로 젊은이 4명이 막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이날이 김지훈, 박서연, 그리고 한태우였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방향으로의 긴 여정은 그들의 배를 꼬르륵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던 얇은 방수 재킷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얼굴은 추위 때문에 붉어져 있었습니다. 만복식당이라는 글씨가 깜박이는 빨갛고 노란 네온 간판을 보자마자 그들은 차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야, 우리 잠깐 들렀다 가자. 나 너무 배고파. 지훈이 여전히 물이 뚝뚝 떨어지는 머리를 쓸며 말했습니다. 나 아까부터 갈비 냄새 맡았어. 향이 너무 좋아서 참을 수가 없어. 서연이 주방에서 피어오르는 옅은 연기를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작은 웃음소리와 함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따뜻한 우정의 분위기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김순자는 마치 그 4명의 젊은이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친절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젊은이들. 다들 젊네. 여행하느라 피곤하겠다. 일단 앉아요. 오늘 밤 운 좋은 손님들을 위해 특별 보양탕이 무료예요. 그녀는 어머니처럼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리의 눈이 커지더니 가볍게 웃었습니다. 와, 공짜라고요? 착한 아이한테 오는 행운인가 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얼마 지나지 않아 뜨거운 국물 4그릇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구수한 향과 약재향이 섞여났습니다. 국물색은 누런빛을 띠었고 표면에는 작은 약재 조각들이 떠다니는 걸쭉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국물은 소뼈랑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약재로 몇 시간 동안 끓인 거예요. 몸을 개운하게 해주고 튼튼하게 만들고 병에도 잘 안 걸리게 해준다고들 하죠. 순자가 손뼉을 가볍게 치며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로 그들을 바라봤지만 그녀의 눈에는 포착하기 힘든 희미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국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나리는 잠시 눈을 감고 온몸으로 퍼지는 국물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맛있다. 구수하면서도 뭔가 궁금증을 자아내는 독특한 맛이 있어 그녀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통 국물이랑은 맛이 달라. 약간 쓴맛이 있는데 오히려 그래서 더 당기는 것 같아. 서연은 웃었고 뜨거운 기운에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아무튼 최고야. 우리 고향에서 이런 국물 팔면 대박 날 텐데 막 의학 교육을 마친 태우는 맛을 보며 약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하네. 맛은 있는데 뭔가 평범하지 않은 게 있어. 이건 보통 소뼈 국물이 아니야. 태우야, 분석 좀 그만하고 그냥 즐겨. 서연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웃으며 식당의 따뜻한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몇십 분이 지나자 졸음이 서서히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리는 하품을 하고 의자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상하다. 나 보통 밤 잘 새우는데 왜 이렇게 졸리지? 지우는 무거운 눈을 비볐습니다. 나도 그래. 아까 오토바이 탈 때는 멀쩡했는데 아마 비 때문인가 봐. 몸이 나른해지네. 서연은 몸을 곧게 펴려고 했지만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여행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가 봐.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태우는 버티려고 했지만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그는 순자의 얼굴을 언뜻 보았습니다. 미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입가에 따뜻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텅 빈 듯했습니다. 한순간 차갑고 무표정해서 태우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방 뒤에서 박만식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걸음은 차분했고 눈은 그들의 테이블을 똑바로 향했습니다. 다음 순간 어둠이 네 젊은이의 의식을 집어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이 앉았던 테이블은 마치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식당 옆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 2대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만복식당은 평소처럼 영업을 계속했고 방문객들은 번갈아 드나들었으며 전날 밤 4명의 젊은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리의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지우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으며 서연은 가족에게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성실하던 태우는 인턴으로 근무해야 할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 가족은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을 찾아다니고 포스터를 붙이고 소셜미디어에 물었지만 그들이 얻은 대답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 불안이 채가시기도 전에 2주 후 젊은 커플 마야사리와 랑가 사푸트라의 실종 소식이 분위기를 더욱 흉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흰색 토요타 비오스를 타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그 직후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기사 배영철도 사라졌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7명, 3대의 차량이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며칠 전 만복식당에 들렀던 기사 최광수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순자가 식당 뒤편으로 2개의 큰 비닐봉지를 힘들게 끌고 가는 것을 본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그저 주방 쓰레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종된 사람들의 소식을 듣자 그날 밤의 기억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식당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만간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충청남도의 경부고속도로는 항상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길은 서울과 중부, 남부의 대도시를 연결하는 경제의 대동맥이었습니다. 컨테이너 트럭들은 밤낮으로 물건을 실어 날랐고 시외버스는 승객으로 가득 찼으며 자가용은 귀성길에 올랐고 공장 노동자들의 오토바이가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그 분주함 뒤에는 어둡고 쓸쓸한 또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도로, 단조로운 엔진 소리, 그리고 수백 킬로미터를 홀로 달리는 운전자들을 괴롭히는 외로움. 천안과 대전은 이 길 위에서 독특한 지점이었습니다. 과거 이 지역은 넓은 논과 평화로운 시골 생활로 유명했습니다. 이제 풍경은 변했습니다. 천안 산업단지 같은 대규모 산업단지들이 웅장하게 서서 여러 지역에서 온 수천 명의 노동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공장 불빛은 밤새도록 켜져 있어 하늘이 진정으로 어두워지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기계 소리는 때때로 아직 남아있는 시골 구석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와 섞였습니다. 현대성과 전통이 나란히 공존하며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런 대조 속에서 길가의 식당들은 항상 살아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에게는 다리를 펴고 배를 채우고 안전함을 느끼는 작은 항구였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에게는 긴 야근 후 잠시 들러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더 높은 지위의 사람들에게는 소박한 식당이야말로 눈에 띄지 않고 만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만복식당은 전략적인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건물은 소박해 보였습니다. 노란 벽은 색이 바래기 시작했고 나무 테이블은 페인트가 벗겨졌으며 선풍기는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길가 바로 옆이라는 위치 덕분에 항상 붐볐습니다. 다른 느낌을 더하는 한 가지는 뒤편의 낡은 감나무 밭이었습니다. 감나무들은 크고 무성했으며 이끼 낀 줄기와 깊이 파고든 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늦가을 비가 내릴 때면 잎이 무성해져 식당 뒤편은 낮에도 어두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밭이 그저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주변 주민들 사이에는 오래된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 땅에서 전통의식이 행해졌다는 소문도 있었고 낡은 나무 아래에 비밀이 묻혀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졌을 뿐 한 번도 증명된 적이 없어 오래되면서 마을의 전설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밭은 만복식당에 큰 이점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길로부터 자연스러운 장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깜박이는 간판과 손님용 의자만 볼 뿐 우아하면서도 신비롭게 서 있는 감나무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매일 밤 대전 방향에서 안개가 내려올 때면 식당 주변 분위기는 변했습니다. 드문드문 있는 가로등은 경부고속도로의 대부분을 어둡게 만들었고 오직 만복식당의 네온 불빛만이 잠복하는 눈처럼
깜박이며 켜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은 그것을 생명의 신호, 배를 채우고 피로를 풀 수 있는 곳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이 돌아올 수 없는 길로의 초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식당 주변 마을 주민들은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작은 동네가 외부인들로 붐비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만복식당은 몇몇 이웃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가끔 마을 행사에 기부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감나무 밭 쪽에서 특히 비가 세차게 내릴 때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한적해야 할 시간에 식당 뒤에서 사람의 그림자를 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장 일과 일상생활에 바빴기 때문에 그 일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여겨졌습니다. 화물차 기사나 공장 노동자뿐만 아니라 가끔 지역 유지들도 그 식당에 들르곤 했습니다. 그들은 보통 구석 테이블에 앉아 갈비나 뜨거운 커피를 즐기며 아무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만복식당은 그저 잠시의 도피처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그들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방패막이 되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식당을 누가 감히 의심하겠습니까? 밖에서는 비가 그치지 않았고 경부고속도로는 안개를 뚫는 불빛을 가진 차량들이 계속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분주한 여정 속에서 만복식당은 따뜻하고 밝고 매력적인 작은 섬처럼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깜박이는 네온 불빛 뒤에서 낡은 감나무 밭은 수확기의 달콤한 과일보다 더 어두운 비밀을 숨긴 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막 밝아오고 비가 그치자 경부고속도로는 다시 아침 차량들로 붐볐습니다. 엔진 소리가 지나가는 타이어에 물 튀는 소리와 섞였습니다. 만복식당도 평소처럼 분주해 보였습니다. 전날 밤 들렀던 4명의 젊은이가 다시는 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서울 동부에서 이나리의 가족은 불안해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 그녀는 항상 제 시간에 집에 오거나 적어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휴대폰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몇 번이고 응답 없는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나리는 항상 도착했다고 한마디라도 했는데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의 집에서는 아버지가 거실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는 아들이 정비소 일을 돕기 위해 일찍 오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집문은 조용했습니다. 이 녀석이 이럴 리가 없는데 그는 아내에게 걱정을 숨기려 했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은퇴한 교사인 태우의 아버지가 벽시계를 몇 번이고 쳐다봤습니다. 그의 아들은 규율이 바르기로 유명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늦으면 훈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집에 오지 않았고 소식도 없었습니다. 마치 땅으로 꺼진 듯했습니다. 박서연도 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린 동생은 걱정스럽게 현관에서 기다렸습니다. 엄마, 언니 아직 안 와?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첫날은 아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각 가족은 아이들이 친구 집에서 잤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이 소식 없이 지나가자 불안은 공포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친척과 대학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병원까지 뒤졌지만 결과는 허사였습니다. 셋째 날, 경찰서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아마 그냥 여행을 좀 더 하는 걸 겁니다. 어머님, 며칠 더 기다려 보시죠. 하지만 그 대답은 가족들에게는 안일하게 들렸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첫 주 내 친구의 밝은 얼굴이 담긴 포스터가 전봇대와 가게 문에 붙기 시작했고 소셜미디어에 공유되었습니다. 대학 친구들도 소문을 퍼뜨리며 누군가 보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침묵. 그 후의 날들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리의 어머니는 거의 매일 밤 테라스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태우의 아버지는 이것이 단순한 젊은이들의 가출 사건이 아님을 설득하려 경찰에 추가 보고서를 썼습니다. 지훈과 서연의 가족도 자주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소식을 교환하며 말이 안 되는 조각들을 맞추려 애썼습니다. 둘째 주, 내 가족은 마침내 한 가지 패턴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동시에 사라졌고 그들의 휴대폰은 거의 같은 시간에 꺼졌으며 그들의 차량도 사라졌습니다. 한 명이라면 도망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4명이나 동시에 사라졌잖아요. 지훈의 아버지가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도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었고 납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동네 초소에서 아저씨들은 나지막이 이야기했습니다. 강도라면 흔적이 남았을 텐데
이건 그냥 사라진 것 같아.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상한 식당이 있다는 소문 들었어. 어떤 기사가 그 밭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하던데. 그 속삭임은 시간이 갈수록 커졌지만 아무도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셋째 주, 절망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몇몇 가족은 답을 찾기 위해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고 했고 어떤 이는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점괘는 상처만 더할 뿐 확실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미한 희망은 계속 지켜졌습니다. 태우의 아버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멈추면 안 돼. 그들은 분명 우리가 찾아주길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는 자신의 얼굴이 피곤하고 의심으로 가득 차 보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캠퍼스에서는 내 친구의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촛불을 켜고 함께 기도했으며 미소 가득한 사진들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단 해시태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중들도 안타까워하며 어떻게 4명의 젊은이가 붐비는 경부고속도로에서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지 무서워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세계가 불안으로 가득 찬 동안 만복식당은 평소처럼 문을 열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방문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음식 냄새가 길가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그곳이 평범한 식당인 것처럼. 하지만 그 소박한 분주함 뒤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큰 비밀이 있었습니다. 내 친구의 실종으로 인한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새로운 소식이 다시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학생이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던 젊은 약혼자 커플이었습니다. 22세의 오민서, 한 사기업의 행정직원, 그리고 26세의 정태민, 자동차 딜러 직원. 그들은 성실하고 열정적인 커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몇 주 전 그들은 민서의 집에서 작은 약혼식을 올렸습니다. 행복한 친척들에게 둘러싸인 그들의 미소는 많은 사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서와 태민은 큰 가족을 만나기 위해 경기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흰색 토요타 비오스는 이슬비를 뚫고 경부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민서는 친구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천안 지났어. 곧 휴게소 들를 거야. 그 후 그녀의 휴대폰은 다시는 켜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경기도의 가족집에 나타나지 않았고 태민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밤까지 기다리며 두 사람이 잠시 들렀을 것이라고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소식 없이 계속 흘러갔고 불안은 공포로 변했습니다. 그 불안이 채가 시기도 전에 또 다른 소식이 뒤따랐습니다. 대구 출신의 30세 화물차 기사 배영철도 같은 길에서 사라졌습니다. 영철은 소박하고 성실한 노동자이자 두 어린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마지막 밤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잠시 식사를 하러 들른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소식은 다시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3명이 사라졌고 이전에 사라진 4친구를 더하면 희생자는 이미 7명이었습니다. 무역의 동맥으로 알려졌던 경부고속도로는 이제 사람들에게 그림자 길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기사들은 무전통신을 통해 서로에게 경고했습니다. 천안 지날 때 조심해. 밤에 많은 사람이 돌아오지 못했어. 그 공포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이 밤에 야근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집에 올 때 혼자 오지 마. 친구 기다려.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 화물차 정류장에서 몇몇 기사들은 작은 대열을 이뤄 함께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멀리 돌아가더라도 점점 더 무서워지는 긴 길에서 혼자가 아닌 것이 중요했습니다. 민서와 태민의 가족은 민서의 마지막 문자, 천안 근처에서 끊긴 휴대폰 신호, 그리고 친구들의 증언 등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도망칠 타입이 아니에요. 결혼 계획이 있었어요. 태민의 아버지가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저 조사 중입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가족들에게는 그것이 지연처럼 들렸습니다. 영철의 가족도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꼭 쥔 채 말했습니다. 제발 영철이 좀 찾아주세요. 그는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역 언론이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신문에 경부고속도로 7명, 실종 미스터리 같은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역 TV에서는 한 진행자가 한 달 만에 7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언급하며 경찰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소셜미디어도 떠들썩했습니다. 납치 조직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인신매매와 연관 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길가의 한 미스터리한 식당을 언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아직 속삭임에 불과했고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만복식당은 계속 문을 열었고 방문객들은 번갈아 드나들며 갈비와 뜨거운 커피를 즐겼습니다. 퍼지기 시작한 어두운 소문을 눈치채지 못한 채 밖에서 보면 그곳은 이전의 밤들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테이블은 가득 찼고 웃음소리가 들렸으며 음식 냄새가 밤바람과 함께 날아다녔습니다. 제공되는 모든 접시가 단순한 주방 양념보다 더 큰 비밀을 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주함 뒤에서 조용히 서 있는 낡은 감나무들 사이에서 마치 결코 말해지지 않은 속삭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방에서 나오는 모든 국물 그릇은 따뜻하게 느껴졌지만 어쩐지 밝혀지길 원치 않는 이야기를 숨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분위기가 점점 더 긴장되었습니다. 실종자 보고서가 수사관의 책상 위에 쌓여갔습니다. 4명의 친구부터 시작해 민서와 태민, 그리고 화물차 기사 영철까지 모두 마지막 흔적이 천안 근처 경부고속도로에서 끊긴다는 공통된 패턴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건이 복잡하지만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조명하고 대중의 압력이 거세지자 당국은 진지하게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33세의 젊은 경찰관 강민준 경위가 이 사건을 추적할 소규모 팀을 이끌도록 배정되었습니다. 민준은 끈기 있기로 유명했고 이전에 경기도에서 몇 건의 아동 납치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모든 것 뒤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두 명이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짧은 시간 안에 7명이나 동시에 사라진 건 우연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민준이 회의실에서 붉은 표시가 가득한 경부고속도로 지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팀은 천안 주변의 도로 CCTV 기록을 다시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희생자들의 차량은 실제로 그 길로 들어서는 것이 기록되었지만 나가는 차량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민서와 태민의 차는 20시 30분 17초에 지나가는 것이 잠시 보였다가 감시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내 친구의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길이 그들을 산채로 삼켜버린 것 같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 지친 얼굴에 마른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경부고속도로를 자주 오가는 화물차 기사 최광수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던 밤에 이상한 걸 봤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는데 그 식당 근처를 지나가다가 한 중년 여성이 식당 뒤편밭 쪽으로 큰 비닐봉지를 끌고 가는 걸 봤어요. 봉지가 너무 무거워서 비틀거리더군요. 그때는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실종자들 소식을 듣고 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준은 재빨리 메모했습니다. 어느 식당입니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최광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대답했습니다. 길가에 노란 간판이 있는 만복식당이요. 최광수의 증언은 새로운 길을 열었지만 경찰은 다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35세의 고물상 박 씨로부터 추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박 씨는 팔기 위해 빈 땅에서 물건을 줍는 데 익숙했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조각을 주었습니다, 경위님. 일부러 부순 것처럼 심하게 망가져 있었어요. 그냥 녹슨 게 아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실종됐다고 보도된 오토바이 중 하나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가 증거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 번호판 조각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검사되었습니다. 초기 결과는 강한 화학물질의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번호판은 식별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파손된 것입니다. 한 기술자가 민준에게 설명했습니다. 충격이 채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만복식당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사는 40세의 주부 송 씨였습니다. 그녀는 수다스럽고 주변을 잘 살피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비가 세차게 내리는 밤이면 식당 뒤 감나무 밭 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숨이 막힐 정도로 지독한 냄새였죠. 처음에는 거름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민주는 송 씨를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머니, 그 냄새가 식당 뒤편밭에서 나는 게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경위님. 밤바람이 그쪽에서 불어올 때마다 우리 집까지 냄새가 나서 제 아이가 기침까지 했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세 증언, 최광수, 박 씨, 그리고 송 씨는 붉은 씨를 엮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 곳, 만복식당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화이트보드에 썼습니다. 희생자 휴대폰 신호 천안 근처에서 종료, 희생자 차량 미발견, 증인, 큰 봉지를 밭으로 옮기는 것 목격, 번호판 의도적 파손,
주민, 지독한 냄새 감지.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희생자들은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장소 근처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준이 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큰 장애물이 곧 나타났습니다. 만복식당은 평범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기사, 노동자, 심지어 지역 유지들까지 자주 찾는 곳이었습니다. 주인이 지역 당국과 가까운 관계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수색을 진행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성급하게 굴고 싶지 않았지만 눈을 감을 수도 없었습니다. 일단 모든 작은 증거부터 모으자. 그들이 의심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서는 안 돼. 만약 그곳에 정말 무언가가 있다면 그들은 분명 매우 조심할 거야. 그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사무실 책상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희생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희망에 찬 젊은 얼굴들, 그리고 소박한 미소를 띤 영철. 그의 시선은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가슴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경부고속도로에서 실종되는 사람이 없도록 이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대형 차량들은 여전히 지나가며 좌우로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멀리 식당에서 피어오르는 주방 연기가 밤안개와 섞여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 만복식당은 아무것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민주는 낙서로 가득한 경부고속도로 지도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모든 흔적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어. 그들이 숨기고 있는 것을 찾아내야만 해. 금요일 밤 비가 막 그쳤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차량 불빛에 젖어 반짝였습니다. 여러 가게와 작은 정비소들 사이에서 만복식당의 노란 간판이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그 불빛은 무릉덩이에 반사되었습니다. 강민준 경위는 그날 밤 사무실에 앉아 보고서를 기다리기만 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직접 느껴봐야 했습니다. 기사 재킷과 낡은 모자를 쓰고 그는 장거리 운전자로 위장했습니다. 그는 관용차를 두고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빌린 낡은 오토바이를 선택했습니다. 만복식당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갈비 굽는 냄새가 바로 그를 맞았습니다. 밖에서 보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나무 테이블은 손님들로 가득 찼고 대부분은 기사와 공장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고 테이블 위에는 김이 서린 차가운 맥주잔들이 놓여 있었으며 숯불 위에서는 갈비가 연기를 내며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위험의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민준을 더욱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중년 여성 김순자가 친절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총각. 뭐 주문하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민준에게는 어딘가 꾸며낸 듯한 톤으로 들렸습니다. 그는 눈에 띄지 않고 방을 관찰할 수 있도록 구석에 앉기로 했습니다. 보양탕 하나랑 따뜻한 차도 주세요. 민준이 일부러 피곤한 기사인 것처럼 목소리를 쉬게 만들어 말했습니다. 네, 총각. 잠시만 기다려요. 순자가 주방으로 돌아서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식당 벽에는 낡은 포스터와 에너지 드링크 광고가 가득했습니다. 구석에서는 선풍기가 천천히 삐걱거렸습니다. 주방에서는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칼과 도마 소리일 것입니다. 코를 찌르는 강한 양념 냄새가 났습니다. 평범했지만 그가 명확히 식별할 수 없는 무언가와 섞여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도착했습니다. 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색은 약간 흐렸고 안에는 부드러운 고기 조각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쳐다보기만 하다가 천천히 숟가락으로 떴습니다. 그는 전부 마시지 않고 입술에 살짝만 맛보았습니다. 맛은 구수했지만 혀를 씁쓸하게 만드는 희미한 쓴맛이 났습니다. 그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 즐기는 척했습니다. 먹는 척하면서 그의 눈은 방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식당 주인 박만식이 주방 근처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고 눈은 날카롭지만 차가웠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상황을 통제하는 데 익숙한 사람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손님이 사소한 것을 물을 때마다 그는 과장된 표정 없이 짧지만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몇 가지 사소한 점들이 민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계산대 뒤에 나무문. 위치는 약간 숨겨져 있었지만 바닥에는 무거운 물건을 자주 끌고 드나든 것처럼 금속 극힌 자국이 보였습니다. 둘째, 순자의 태도. 그녀는 가끔 벽시계를 쳐다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셋째,
젊은 직원이 큰 양동이를 들고 뒤로 나가는 모습. 그의 얼굴은 무언가를 숨기는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릇에 집중하는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는 옆 테이블에서 두 화물차 기사 사이에 희미한 대화를 포착했습니다. 형님, 저 2주 전에 여기 지나갈 때 젊은 애들 무리가 여기서 밥 먹는 거 봤어요. 동쪽으로 간다고 하던데 다음날 실종됐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마. 괜히 의심받는다. 그의 친구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머릿속에 메모했습니다. 그 소문은 이미 증인들에게서 들었지만 다른 손님에게서 직접 듣자 그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순자가 그의 테이블로 다시 왔습니다. 총각, 음식이 입에 맞아요? 그녀가 활짝 웃으며 물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맛있네요. 그는 하품하는 척했습니다. 장거리 운전했더니 너무 피곤하네요. 순자의 미소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그럼 국물 다 마셔요. 몸이 개운해져서 운전하기 더 가벼워질 거예요. 그녀의 말은 평범하게 들렸지만 강조하는 어조가 민준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은 즉시 먹는 것을 멈추고 그릇의 절반을 남겼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는 척하며 일어나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뒤편의 나무 문을 지나갈 때 그는 문이 작은 자물쇠로 잠겨 있는 것을 언뜻 보았지만 바닥에 긁힌 자국이 그의 의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계산을 마친 후 민주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졌고 축축한 공기가 뼈를 찔렀습니다. 그는 잠시 마당에 서서 식당 뒤편의 감나무 밭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나무들이 높이 솟아 있었고 줄기는 두껍고 어두웠습니다. 나무십 사이에서는 밤새 소리가 들렸지만 무거운 물체를 끄는 듯한 희미한 소리도 있었습니다. 민주는 소름이 돋았지만 아직 행동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성급하게 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낡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떠났지만 그의 머릿속은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국물의 희미한 쓴맛, 긁힌 자국이 있는 나무문, 밖으로 옮겨진 큰 양동이, 그리고 만식의 차가운 시선. 이 모든 것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사소할 수 있지만 수사관에게는 그 조각들이 불안한 그림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서 그는 그날 밤에 보고서를 썼습니다. 만복식당에 무언가 숨겨져 있음. 증거는 아직 불충분하지만 징후는 점점 더 명확해짐. 그는 굳은 결심으로 노트를 닫았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다시 얇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는 다시 반짝였고 차량들은 끊임없이 지나갔으며 멀리서 만복식당은 피곤한 운전자들에게 따뜻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다음에 들어갈 때는 훨씬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그 위험이 훨씬 더 클지라도 말입니다. 만복식당에 잠입 방문한 이후로 강민준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국물에서 느껴졌던 희미한 쓴맛이 아직도 혀에 남아 있었고 금속 긁힌 자국이 있는 나무문의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는 다음 단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그 장소와 직접 접촉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파헤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민주는 한 택배 회사에 아는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만복식당에 정기적으로 물건을 배달하는 택배 기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29세의 이진우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는 한 식자재 유통업체의 배달 기사였습니다. 만남은 천안터미널 근처의 소박한 커피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진우는 어색한 얼굴로 나타나 가끔씩 좌우를 살폈습니다. 민준이 비밀리에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자 진우는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경위님, 제가 그곳에 식자재를 자주 배달합니다. 보통 냉동 육류, 채소, 양념 같은 것들이죠. 처음에는 평범했어요. 하지만 몇 번은 큰 플라스틱 드럼통을 가져다 달라고 하더군요. 물을 저장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배달은 항상 한밤중에 해달라고 했고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하면서 추가금까지 줬습니다. 민주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플라스틱 드럼통이요. 아주 컸나요? 네, 경위님. 파란색이었고 뚜껑이 꽉 닫혀 있었어요. 안에서 액체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쇠붙이 같은 단단한 물체가 부딪히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제가 장난삼아 물었더니 박 사장님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주방일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무서워졌습니다. 진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다음날 그 근처를 지나가면 락스 같은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는 겁니다.
쓰레기 냄새가 아니라 과도하게 사용된 세정제 같은 냄새였어요. 민주는 재빨리 메모했습니다. 의문의 플라스틱 드럼통, 한밤중 배달, 화학약품 냄새, 그의 의심을 강화하는 새로운 조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식당 내부를 더 깊이 아는 다른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한마을 공무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었습니다. 1년 전 갑자기 그만둔 만복식당의 전 직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24세의 최은하로 그곳에서 서빙 일을 했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천안에서 멀지 않은 작은 마을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은하가 안심할 수 있도록 계급장을 떼고 평범한 옷차림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소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민준이 단지 진실을 찾고 싶을 뿐이라고 설득하자 마침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거의 6개월 동안 일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김 여사님은 친절했고 박 사장님은 엄격해 보였지만 예의 바르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종종 단체 손님을 서빙하고 나면 다음날 아침 그들이 썼던 더러운 접시들이 주방에 있었지만 그들이 타고 온 차나 오토바이는 마당에서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사라진 것 같았죠. 민주는 놀랐습니다. 확실합니까? 은하는 고개를 숙였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실해요, 경위님. 저는 주차된 차량들을 기억하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또 계산대 뒤 나무문 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은 적도 있어요.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아니라 쇠붙이가 세게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무거운 물체가 바닥에 부딪히는 듯한 쿵 하는 소리였어요. 제가 가까이 가려고 하자 갑자기 김 여사님이 나타났는데 얼굴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녀가 말하길,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저 문에 대해 절대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했어요.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아프다는 핑계로 그만뒀어요. 은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경위님, 지금까지도 자주 악몽을 꿔요. 제가 마지막으로 서빙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계속 나타나요. 죄책감이 들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민주는 은하를 연민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만두길 잘했어요. 이제 당신의 증언이 다른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은하의 집을 무거운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그 소녀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녀의 증언과 진우의 이야기가 더해져 수사의 방향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 나무문 뒤 그리고 뒤편의 감나무 밭에는 평범한 장소가 아닌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새로운 보고서를 썼습니다. 의문의 플라스틱 드럼통, 한밤중 배달, 다음날 강한 화학약품 냄새 감지, 전 직원, 나무문 뒤에서 쇠붙이 충돌음, 무거운 물체 낙하음 청취, 손님 차량 흔적 없이 사라짐.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일관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책상 위에 경부고속도로 지도를 보았습니다. 붉은 표시가 점점 더 많아졌고 모두 만복식당으로 수렴되었습니다. 그는 다음 단계가 더 대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증언뿐만 아니라 식당 뒤편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박만식과 김순자의 이름은 지역 유지들과 가깝다고 너무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상부의 허가 없이 움직이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팀에게도 재앙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바람은 창밖으로 대형 차량 소리를 실어왔습니다. 민주는 보고서 파일을 손바닥으로 덮으며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준비해야 해. 내가 상대해야 할 적은 범죄자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정치적 그림자일지도 몰라. 그날 오후 충남지방경찰청은 평소보다 더 분주하게 느껴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갔으며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직속상관인 서진철 총경의 방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진우와 최은하의 증언 보고서와 자신의 관찰 기록이 담긴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관자놀이의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52세에서 총경은 단호하면서도 신중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민준이 들어서자 그는 서류에 서명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강경희. 얼굴이 굳어있군. 민준은 책상 위에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총경님, 새로운 증언들을 확보했습니다. 모든 것이 만복식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이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서 총경은 미간을 찌푸리며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읽었고 가끔씩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한밤중에 플라스틱 드럼통을 배달하고 화학약품 냄새가 진동하고 전 직원은 쇠붙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손님 차량이 사라진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증거들이지만 자네도 이 사건이 위험한 영역을 건드리고 있다는 건 알겠지. 민주는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총경님. 하지만 우리가 침묵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서 총경은 의자의 등을 기대고 민준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 누가 자주 가는지 아나 지역의원 몇 명, 심지어 서울까지 연줄이 있는 대형 섬유 공장 사장도 있어 그들은 만복식당을 안전한 모임 장소로 생각하지. 우리가 성급하게 굴면 자네 경력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자체가 제대로 밝혀지기도 전에 강제로 덮일 수 있어. 그 말의 방안은 긴장감이 감도는 듯했습니다. 민주는 침을 삼켰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확고했습니다. 총경님, 저는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모든 증인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작은 범죄가 아닙니다. 방치하면 우리 모두에게 오점을 남길 큰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서 총경은 감탄과 걱정이 섞인 눈으로 부하 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를 보니 내 젊은 시절이 생각나는군. 강경위. 이상주의로 가득 차고 위험에 맞서는 용기가 있었지. 하지만 현실 세계는 냉혹해. 많은 것들이 흑백처럼 단순하지 않지. 잠시 침묵이 흘렀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마침내서 총경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내가 바로 공식적인 수색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어. 아직 강력한 물리적 증거가 부족해. 하지만 자네가 비밀리에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가하겠네. 성급하게 굴지 말고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 민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경님. 조심하겠습니다. 서 총경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기억해, 강경희. 자네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식당 주인이 아닐 수도 있어. 돈과 영향력, 그리고 인맥을 가진 사람들이지. 마치 뱀소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되려 휘감길 수 있어. 그 방을 나오며 민주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허락을 받아 안도했지만 동시에 그 책임이 얼마나 큰지 더욱 깨달았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몇몇 동료와 마주쳤고 그중 한 명인 박 경사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려운 사건 맡았다며? 조심해, 민준아. 만복식당은 건드릴 수 없는 곳이라는 말이 많아. 민주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 앞에서는 아무것도 건드릴 수 없는 건 없죠. 그날 밤 민주는 임대한 원룸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 총경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뱀소굴, 인맥, 정치적 압력. 그는 다음 단계가 핵심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권력의 방패를 뚫을 수 있는 반박할 수 없는 물리적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최은하의 증언 기록을 다시 열었습니다. 손님 없이 나타난 더러운 접시, 갑자기 사라진 차량, 쇠붙이 떨어지는 소리, 모든 것이 그 나무문 뒤에 숨겨진 공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요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의심을 사지 않고 들어갈 수 있을까? 민주는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는 지난번처럼 혼자 갈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전략이 필요했고 어쩌면 그를 도와줄 내부자가 필요할지도 몰랐습니다. 그의 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짧은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만복식당에서 밥 먹는 거 알고 있다. 마지막 기회를 즐겨라. 민주는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협박은 단순했지만 자신의 움직임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은 분노와 죄책감이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희생자들의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밝은 미소를 띤 젊은이들, 희망에 찬 커플, 소박한 미소를 띤 늙은 기사. 그들은 마치 그를 바라보며 정의를 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노트에 한 문장을 썼습니다. 글자들은 깊고 단호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아니면 헛된 죽음. 밖에서는 다시 얇은 비가 내리며 천안의 길을 적셨습니다. 가로등은 창백한 빛을 반사했고 멀리서 만복식당의 노란 간판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배고픈 운전자들에게는 따뜻하게, 아무도 그 불빛 뒤에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어둠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서 총경으로부터 비밀리에 허가를 받은 후 강민주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혼자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경찰서 뒤편 작은 방에서 그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두 사람, 박 경사와 이 경장을 불렀습니다. 박 경사는 민첩하고 용감하며
날카로운 현장 감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이 경장은 조용하지만 세부 사항을 관찰하는 데 예리하며 잠복 작전 경험이 많았습니다. 오늘 밤부터 만복식당을 감시한다.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공식 보고서도 사무실 기록도 없어. 모든 건 비공식적으로. 우리 셋만 아는 거야. 박 경사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 민준아, 정말 거기 썩은 게 있다면 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 경장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동의해. 하지만 극도로 조심해야 해. 거긴 보통 장소가 아니야. 들키면 우린 끝장이야. 민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주간, 오후, 야간 근무 일정을 나눴습니다. 그는 만복식당의 모든 움직임이 기록되기를 원했습니다. 감시 첫날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 자신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경찰 표시가 없는 낡은 차 안에 앉아 식당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주차했습니다. 어두운 유리창 너머로 그는 만복식당의 불빛이 밝게 켜져 있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손님들은 번갈아 드나들었고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새벽 1시경 대부분의 다른 가게들이 문을 닫았을 때 로고가 없는 작은 트럭이 식당 뒤편에 멈췄습니다. 두 남자가 내려 무거워 보이는 파란색 플라스틱 드럼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민주는 드럼통 측면에 위험물질 기호가 있는 노란색 삼각형 스티커를 보고 숨을 참았습니다. 한 드럼통에서는 심지어 투명한 액체가 떨어져 땅에서 옅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즉시 시간, 차량 종류, 운전자의 특징을 기록했습니다.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그는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를 억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경장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길 건너편 커피숍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하며 가끔씩 블랙커피를 마셨습니다. 그의 눈은 만복식당 뒤뜰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는 한 젊은 직원이 검은색 큰 양동이를 들고 감나무 밭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서둘렀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 경장은 그 직원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의 손은 비어 있었고 걸음은 전보다 더 빨랐습니다. 그가 떠난 후 이 경장은 밭 주변의 땅을 관찰했습니다. 멀리서 그는 새로 파헤친 것처럼 보이는 작은 흙무더기가 있는 젖은 땅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몇 마리의 검은 파리들이 그 위에서 윙윙거려 이 경장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작은 수첩에 재빨리 썼습니다. 양동이 밭에 버려짐, 새로운 흙무더기 있음, 파리떼. 다음날 박 경사가 차례를 맡았습니다. 그는 길가 초소에 앉아 담배를 입에 물고 그저 평범한 주민이 순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그는 방만식이 큰 상자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상자는 번호판이 없는 낡은 픽업 트럭에 실렸습니다. 상자를 옮길 때 안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채소나 식자재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박 경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휴대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두웠지만 방만식의 실루엣과 상자의 형태는 여전히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감시 후 세 사람은 민준의 원룸에 모였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그들의 메모가 쌓여 있었습니다. 화학 액체가 든 파란 드럼통, 젖은 흙과 의심스러운 흙무더기가 있는 밭에 버려진 양동이, 금속 물체가 든 큰 상자, 그리고 비가 내릴 때 가끔 나는 이상한 냄새. 민주는 안도와 걱정이 뒤섞인 감정으로 모든 메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봤어. 모든 게 이진우와 최은하의 증언과 일치해. 하지만 아직 공식적인 수색영장을 받기에는 부족해. 박 경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냥 지켜보기만 할 거야? 이 경장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감시하는 걸 눈치채면 큰일 날 수 있어. 그 위협은 현실이었습니다. 민주는 며칠 전 받은 문자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만복식당에서 밥 먹는 거 알고 있다. 마지막 기회를 즐겨라. 그 협박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압력이 커질수록 그는 더 나아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두 동료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속한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구체적인 것을 얻어야 해. 사진, 녹음, 증인 보고서보다 더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무엇이든. 다음 날 밤 민준과 이 경장은 협력했습니다. 그들은 휴식을 위해 멈춘 화물차 기사인 척했습니다. 차는 대시보드에 작은 카메라를 숨긴 채 식당 뒤편을 향하도록 약간 멀리 주차되었습니다. 자정이 거의 다 되어 오토바이 한 대가 들어와 큰 자루 2개를 실어왔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에 언뜻 자루 옆면에 짙은 액체 같은 어두운 얼룩이 보였습니다. 카메라는 그 순간을 명확하게 포착했고 뒤문에서 잠시 나타난 박만식의 얼굴도 포함되었습니다. 오토바이가 떠난 후 이 경장이 속삭였습니다. 봤어? 자루에 얼룩이 있었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은 차가웠습니다. 그래, 그게 우리가 찾던 퍼즐 조각일지도 몰라. 다음날 아침 그들은 카메라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빛이 부족해 이미지는 흐릿했지만 의심스러운 자료를 보여주기에는 충분히 명확했습니다. 민주는 진전이 있다고 느꼈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낮에 박 경사가 감시하고 있을 때 한 낯선 남자가 커피숍에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친절한 어조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남자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는 눈이 많아요, 아저씨. 같은 곳을 너무 자주 보지 마세요. 모두가 주목받는 걸 좋아하진 않으니까. 박 경사는 웃는 척했지만 남자가 떠나자마자 민준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원룸에 홀로 앉아 녹화 영상을 반복해서 재생하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루 옆에 어두운 얼룩이 있으며 나오는 피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고서는 반박될 수 있고 사진은 흐릿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진실을 원한다면 자신의 눈으로 직접 봐야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고 노트에 한 문장을 썼습니다. 내일 감나무밭. 밖에서는 얇은 비가 내렸고 가로등은 창백하게 빛났습니다. 멀리서 만복식당의 노란 간판은 여전히 초대하는 듯 빛나고 있었지만 민준에게는 그것이 가장 짙은 어둠을 가리는 거짓된 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천하는 옅은 안개에 휩싸였습니다. 축축한 공기는 뼈를 찌르는 무거운 기운을 실어왔습니다. 자정이 거의 다 되어 민준은 원룸을 나섰습니다. 그는 낡은 재킷, 검은 모자를 쓰고 작은 손전등, 접이식 칼, 그리고 주머니 카메라를 챙겼습니다. 그는 낡은 오토바이를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골목에 주차하고 걸어서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만복식당 뒤편의 감나무 밭은 반쯤 구름에 가린 달 아래 짙은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민주는 덤불을 뚫고 몸을 숙였습니다. 나뭇가지 하나가 부러지는 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코끝에 축축한 공기와 섞인 희미한 화학약품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심장은 뛰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확고했습니다. 낡은 감나무 줄기 사이에서 그는 다른 땅 구역을 발견했습니다. 흙무더기는 더 어두웠고 표면은 아직 부드러웠습니다. 장갑을 낀 손으로 만졌을 때 그는 놀랐습니다. 땅이 마치 무언가와 막 섞인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그의 눈이 날카로워졌을 때 그는 흙무더기 옆에 붙어있는 타다 남은 플라스틱 조각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지독한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민주는 무릎을 꿇고 접이식 칼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는 땅을 파냈습니다. 몇 번 극자 칼끝이 단단한 물체에 닿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꺼냈고 달빛이 녹슨 금속을 비추었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인형 고리가 달린 오토바이 열쇠였습니다. 작은 인형은 더러웠고 귀는 부러졌으며 색은 발에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기억은 울면서 한태우라는 아들의 오토바이와 그가 아끼던 인형 고리에 대해 이야기하던 한 어머니의 신고 내용과 바로 연결되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는 즉시 그 열쇠를 비닐 증거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흙무더기의 다른 쪽을 다시 팠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뻣뻣해진 어두운 얼룩이 묻은 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주머니 카메라로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며 모든 것이 문서화되도록 했습니다. 갑자기 식당 쪽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즉시 손전등을 끄고 큰 감나무 줄기 뒤에 웅크렸습니다. 그는 숨을 참았고 나무십 틈새로 엿보았습니다. 두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중 하나는 박만식이었습니다. 큰 몸집, 넓은 어깨, 그리고 알아보기 쉬운 쉰 목소리. 빨리 덮아. 그가 삽을 든 옆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사장이 어젯밤 너무 얕았다고 흔적 남기면 안 된다고 했어. 민주는 숨을 더 깊이 참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불과 10m 떨어진 곳에서 땅을 파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판 구덩이에서 검은 자루가 내려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루는 거친 밧줄로 묶여 있었고 한쪽에서 어두운 액체가 떨어져 즉시 흙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날카로운 냄새가 민준의 코를 찔러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박만식과 그의 동료는 구덩이를 다시 흙으로 메우고 평평하게 다진 다음 그 위에 마른 잎을 뿌렸습니다. 의심스러운 것이 없는지 확인한 후 그들은 서둘러 식당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무거운 발소리는 서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몇 분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안전하다고 확신한 후 그는 그 새로운 구덩이로 기어갔습니다. 그는 흙은 아직 푸석했습니다.
그는 조금 파내고 작은 손전등으로 비추었습니다. 그의 손에 든 카메라는 거친 밧줄로 묶인 검은 자루, 스며 나오는 어두운 액체 얼룩, 그리고 아직 젖은 흙을 선명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더 깊이 파헤칠 용기는 없었지만 이 사진만으로도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흙을 다시 덮고 이상한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한 다음 천천히 뒤로 물러나 마침내 오토바이를 세워둔 오솔길로 작은 걸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찼고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적셨지만 오토바이 열쇠가 든 증거 봉투를 쥔 그의 손은 마치 놓지 않을 것처럼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어두운 길에서 민주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그 오토바이 열쇠를 들어올리고 낡게 매달려 있는 작은 인형 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희생자의 얼굴이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인형 자체가 말보다 더 강력한 침묵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태우야, 내가 약속할게. 이 모든 것을 밝혀낼 거야. 원룸에 도착하자마자 민주는 즉시 녹화 영상을 노트북으로 옮겼습니다. 따뜻한 흙무더기, 타다 남은 플라스틱 조각, 찢어진 천, 어두운 얼룩이 묻은 검은 자루, 그리고 작은 인형이 달린 오토바이 열쇠의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흐릿했지만 모두 초기 증거가 되기에는 충분히 명확했습니다. 민주는 오랫동안 그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증거는 큰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신을 다음 목표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세찬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천안을 물의 장막으로 덮었습니다. 그의 작은 원룸에서 민주는 손에 든 첫 번째 실질적인 증거를 바라보며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한 문장을 썼습니다. 내일 이 증거를 가지고서 총경님을 만난다. 그날 아침 천안은 밤새 내린 비로 아직 젖어 있었습니다. 길은 미끄러웠고 축축한 공기와 섞인 흙냄새가 코를 가득 채웠습니다. 민주는 경찰서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그의 재킷 소매 끝은 아직 젖어 있었습니다. 그의 가방 안에는 인형 고리가 달린 오토바이 열쇠, 얼룩 묻은 천 조각, 그리고 감나무 밭에서 몰래 찍은 녹화 영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잠을 설쳐 붉었지만 그의 정신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서진철 총경의 사무실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 총경은 똑바로 앉아 있었고 얼굴은 피곤했지만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민준이 들어서자 그는 즉시 물었습니다. 뭘 가져왔나 강경위. 민준은 가방을 열어 낡은 인형 고리가 달린 오토바이 열쇠가 든 비닐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희생자 중 한 명의 것입니다, 총경님. 가족의 신고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두운 얼룩이 묻은 천이고 이건 그는 노트북을 켜고 비디오 녹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밭에 묻힌 검은 자루, 떨어지는 어두운 액체, 아직 젖은 흙. 서 총경은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손이 그 오토바이 열쇠를 만졌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야. 이게 사실이라면 우린 단순한 식당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상대하고 있는 거야. 민주는 확신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증거면 충분합니다. 총경님. 공식적인 수색 영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이 모든 것을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 총경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등을 기대고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거운 무언가를 저울질하는 듯 어두웠습니다. 강경희, 자네도 만복식당에 누가 자주 오는지 알지? 화물차 기사나 노동자뿐만이 아니야. 도의원도 있고 서울까지 연줄이 닿는 대형 섬유공장 사장도 있어. 그들은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성급하게 굴면 이 증거는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수도 있어. 민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총경님, 언제까지 침묵해야 합니까? 매일 새로운 희생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들이 청소하기 전에 그 밭이라도 확보해야 합니다. 서 총경은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말이 맞아. 하지만 내 말 들어 강경희. 우리가 흐릿한 비디오와 오토바이 열쇠만 가지고 가면 그들은 조작이라고 말할 수 있어. 우리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무언가가 필요해.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만약 자네가 만복식당에서 지하실을 찾아낸다면 그게 결정적인 한 방이 될 거야. 그게 없으면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우리가 희생될 수 있어. 그 말에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서 총경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더 큰 증거, 비록 그 의미가 더 미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더라도 오후에 서 총경은
도경찰청 회의에 소집되었습니다. 민주는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초침 소리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서 총경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총경님? 민준이 맞이했습니다. 서 총경은 의자에 몸을 던지고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수색 영장을 거부했어.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라고 하더군. 오토바이 열쇠는 누구의 것일 수도 있고 천은 불분명하며 비디오는 너무 어둡다고 했어. 하지만 난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걸 알아. 민준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가 맡고 있습니까? 서 총경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배우의 큰손이 있어. 도의 고위 관료 중 한 명이 만복식당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확히 말했어. 내가 계속 압박하면 내 자리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암시까지 있었어. 민주는 일어섰고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총경님, 이건 사람 목숨입니다. 우리가 자리 잃을까 봐 그냥 내버려 둬야 합니까? 서 총경은 일어나 민준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멈춘다고 한 적 없어. 더 영리해져야 한다고 했지. 만약 자네가 그 지하실 증거를 찾아낸다면 모두 입을 다물게 될 거야. 아무도 부정할 수 없어. 그 말은 민준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가 원룸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그것을 열었고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준, 어젯밤 네가 한 짓 알고 있다. 지금 멈춰라. 아니면 네 어머니 박영희가 다음 희생자가 될 것이다. 그 이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민준은 얼어붙었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고향에 계신 매일 아침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늙은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민준은 휴대폰을 책상에 떨어뜨리고 힘없이 앉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그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노트에 무언가를 썼습니다. 그의 글씨는 깊고 단호했습니다. 그 지하실이 열쇠다. 돌아갈 길은 없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울부짖었고 이슬비가 다시 내렸습니다. 멀리서 만복식당의 네온 간판은 여전히 밝게 빛나며 안개 속에서 깜박였습니다. 마치 용기가 있다면 여기서 증명해봐 라고 도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천안은 짙은 안개에 휩싸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젖은 아스팔트에 희미하게 반사되며 차량이 지날 때마다 춤추는 긴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도시 외곽의 좁은 원룸에서 민주는 박 경사와 이 경장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간소한 테이블 위에는 지난 며칠간의 관찰을 바탕으로 손으로 그린 만복식당 주변 위치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문이야. 민준이 항상 손님들로 붐비는 앞쪽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너무 위험해. 다른 경로가 필요해. 박 경사는 특유의 직설적인 말투로 덧붙였습니다. 주방 근처에 뒷문이 있는 거 봤어. 직원들이 물건 나르느라 자주 드나들던데 분명 잠겨 있을 거야. 조용히 있던 이 경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건물 오른쪽에 큰 환풍구가 있는 걸 봤어. 한 사람이 기어서 들어갈 정도는 될 거야. 하지만 그건 주방 환풍구니까 뜨거운 연기나 지독한 냄새가 날 수도 있어. 민주는 두 동료를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위험이 따르든 우리는 그 지하실을 찾아야 해. 서 총경님은 분명히 말했어. 확실한 증거 없이는 공식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고. 우리는 의심을 사지 않고 조용히 이걸 해내야 해.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 경장은 작은 카메라로 밖에서 감시하고 박 경사는 뒤쪽 길에서 대기하며 민주는 환풍구를 통해 더 가까이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바로 출발했습니다. 새벽 1시경 만복식당은 밖에서 보면 조용해 보였습니다. 네온 간판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정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 커튼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보여 안에서 아직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민주는 손으로 신호를 보내고 건물 오른쪽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 경장이 말한 환풍구는 실제로 있었습니다. 허리 높이의 녹슨 금속 격자, 한 사람이 통과하기에 충분히 컸습니다. 민주는 작은 드라이버를 꺼내 조심스럽게 나사를 돌렸습니다. 금속이 삐걱거리는 작은 소리가 심장을 더 빨리 뛰게 만들었습니다. 틈이 열리자마자 지독한 냄새가 즉시 퍼져나왔습니다. 탄 고기, 상한 기름, 그리고 화학 약품 같은 더 날카로운 무언가의 혼합물. 민주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몸은 미끄러운 금속 표면에 달라붙었고
막 꺼진 가스레인지의 열기가 아직 느껴졌습니다. 안에서 그는 쌀자루와 양념 상자더미 뒤로 떨어졌습니다. 어두웠고 구석에 작은 불빛만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웅크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앞쪽 방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누군가 크게 하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쯤 졸고 있는 경비원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움직이며 작은 손전등으로 바닥을 비추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상한 것에 꽂혔습니다. 스테인리스 테이블 아래 넓은 나무 판자, 판자의 표면은 주변 바닥과 달랐고 숨겨진 문처럼 약간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판자 가장자리를 만졌습니다. 들어 올리기에 충분한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숨을 참고 접이식 칼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행동하기 전에 앞쪽 방에서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재빨리 벽에부터 큰 냉장고 뒤에 숨었습니다. 손전등을 든 건장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그림자에서 민주는 그가 박만식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는 스테인리스 테이블 쪽으로 걸어가 의심스러운 나무 판자 바로 위에 섰습니다. 민주는 숨을 참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박만식은 길게 하품하고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잠시 앉아 나무 판자 위에서 다리를 흔들었습니다. 몇 분 후 그는 다시 일어나 담배를 끄고 투덜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다시 닫히자 민주는 천천히 은신처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다시 그 판자를 만져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 총경이 말한 지하실 입구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을 여는 것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는 주머니 카메라로 재빨리 녹화하고 들어왔던 환풍구를 다시 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서 박 경사는 초조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쳤어. 눈은 멀쩡한 거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민주는 아직 숨을 고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박 경사와 이 경장에게 녹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지는 흐릿했지만 주방 바닥의 다른 나무 판자를 보여주기에는 충분히 명확했습니다. 바로 이거야. 민준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하실, 난 확신해. 이 경장은 오랫동안 녹화 영상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저 아래에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 민주는 두 동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거기 들어가야 해. 하지만 오늘 밤은 아니야. 준비가 필요해. 장비, 마스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상황이 꼬였을 때의 탈출 전략이야. 밤바람이 세차게 불어 만복 식당의 네온 간판이 작게 삐걱거렸습니다. 그들 셋은 어둠 속에 서서 이제 게임이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두운 비밀로 통하는 문이 발견되었고 일단 열리면 되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밤 천안의 하늘은 별 하나 없이 캄캄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세차게 불어 감나무 잎들이 희미한 속삭임처럼 서로 스쳤습니다. 민준, 박 경사, 이 경장은 진지한 얼굴로 원룸에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천 마스크 3개, 장갑 한 켤레, 작은 카메라, 그리고 박 경사가 이유색에서 빌린 작은 쇠지렛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녹화만 하는 게 아니야.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판자를 열고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봐야 해. 만약 정말 지하실이라면 이 증거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거야. 박 경사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반농담조로 말했습니다. 만약 그냥 양념 창고면 나 진짜 화낼 거야. 이 경장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창고가 아니라면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을 볼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겠지. 정확히 새벽 1시, 그들은 만복 식당의 오른편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지난밤에 사용했던 환풍구는 나사가 헐거워져 있어 이번에는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박 경사는 작은 무전기를 들고 밖에서 망을 보고 이 경장은 민준을 따라 주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은 조용했고 구석에서 쥐가 달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준은 작은 손전등을 켜고 스테인리스 테이블 아래에 의심스러운 나무 판자로 다가갔습니다. 그와 이 경장은 천천히 테이블을 들어 올린 다음 판자 틈에 쇠지렛대를 넣었습니다. 한 번의 강한 힘으로 판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들렸습니다. 썩은 냄새가 아래의 어두운 구멍에서 즉시 퍼져나왔습니다. 화학약품과 섞인 날카로운 냄새에 그들은 본능적으로 마스크로 코를 가렸습니다. 이 경장이 안을 비추자 어둠 속으로 내려가는 가파른 나무 계단이 보였습니다. 민주는 침을 삼켰습니다. 내려간다. 모든 걸 녹화해. 계단을 내려갈 때 그들의 발걸음은 작게 삐걱거렸습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공기는 점점 더 축축해졌고 지독한 냄새는 더욱 코를 찔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거친 벽돌 벽으로 된 좁은 공간을 드러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낮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는 큰 냉동고가 서 있었습니다. 민주는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냉동고 문을 열었고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안에는 토막난 고기가 담긴 투명 비닐봉지들이 깔끔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일부는 아직 신선했고 일부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각 봉지에는 손으로 쓴 날짜와 코드 번호가 적힌 작은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경장은 숨을 참았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상에, 이건 평범한 고기가 아니야. 민주는 재빨리 비디오 녹화를 하며 모든 세부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는 이 영상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등골을 진정으로 오싹하게 만든 것은 방이 다른 쪽에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7개의 큰 유리병에 짙은 액체가 담겨 있었고 그 안에는 아직 온전한 장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간, 신장, 심지어 명백히 작은 머리 모양의 무언가까지. 병에 붙은 라벨에는 붉은 글씨로 에너지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경장은 거의 토할 뻔했습니다. 그는 입을 굳게 다물었고 민주는 손이 심하게 떨렸지만 계속해서 집중하며 녹화하려 애썼습니다. 갑자기 위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 판자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손전등 불빛이 아래로 스며들었으며 박만식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민주는 즉시 손전등을 끄고 이 경장을 어두운 구석에 상자더미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들의 숨은 가빴고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박만식은 손전등으로 방을 비추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불빛이 거의 그들의 얼굴에 닿을 뻔했을 때 밖에서 망을 보던 박 경사가 갑자기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엔진을 크게 울렸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아래까지 들렸습니다. 박만식은 욕설을 내뱉고 서둘러 다시 위로 올라갔습니다. 민준과 이 경장은 그 기회를 틈타 탈출했습니다. 그들은 계단을 올라가 판자문을 최대한 닫고 환풍구를 통해 밖으로 기어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박 경사는 창백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쳤어. 거의 들킬 뻔했잖아. 민주는 숨을 헐떡였지만 그의 눈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어. 냉동고, 유리병 전부 녹화했어. 이건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어. 그들 셋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단계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추격할 수 있는 어두운 비밀의 저주였습니다. 멀리서 만복식당의 네온 간판이 다시 깜박이며 마치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준과 그의 팀은 지옥의 문이 열렸고 그들이 그 내용을 본 첫 번째 증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 천안은 세찬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길은 무릉덩이로 가득했고 잿빛 하늘은 마치 슬픔을 함께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민주는 서총경의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 얼굴은 창백했지만 녹화 영상이 담긴 노트북과 몇 가지 천 샘플 그리고 사진이 담긴 비닐봉투를 놓는 그의 손은 확고했습니다. 서총경은 굳은 얼굴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냉동고 고기가 담긴 비닐봉지 그리고 장기가 든 유리병의 녹화 영상이 천천히 재생되었습니다. 서총경의 얼굴은 창백함에서 분노로 그리고 공포로 변했습니다. 세상에, 그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반박할 수 없는 증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총경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매 순간 그들이 증거물을 옮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서총경은 일어섰습니다. 그의 걸음은 서둘렀습니다. 좋아, 이걸로 우리는 강력한 근거를 확보했어. 내가 급습 명령을 내리겠네. 오늘 밤 실행한다. 그리고 정말로 그날 밤 수백 명의 경찰이 만복식당을 포위했습니다. 그동안 밝게 깜박이던 네온 간판은 이제 경찰의 탐조등 불빛에 잠겼습니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 지휘관의 외침이 울려 퍼졌고 마침내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박만식과 다른 몇몇은 도망치려 했지만 즉시 제압되었습니다. 지하실에서 경찰은 민준의 녹화 영상과 똑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신 조각이 든 냉동고, 장기병, 그리고 섬뜩한 손글씨가 적힌 기록들, 화학 약품과 섞인 썩은 냄새가 코를 찔러 많은 경찰관들이 구토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제 공식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만복식당 사건은 천안을 그리고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전국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현장에서 찍힌 사진들은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식당을 보호해왔던 거물들의 이름도 거론되었습니다. 몇몇 관리들이 조사를 받았고 여러 기업가들이 소환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 승리는 상처 없이 오지 않았습니다. 급습 다음 날 밤 그는 다시 익명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차가운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네가 이겼다. 하지만 기억해라. 어둠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우리는 항상 네가 방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전화는 즉시 끊기고 무서운 침묵의 여운을 남겼습니다. 민주는 오랫동안 사무실에 앉아 수사 기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자신이 한 일이 많은 생명을 구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네가 엄마를 얼마나 걱정시켰는지 아니 아들아. 하지만 네가 옳은 일을 한 것이 자랑스럽구나. 민주는 피곤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 모든 게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에요. 아니었다면 저는 돌아오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 민주는 집 현관에 앉아 폭풍이 지나간 후 맑아지기 시작한 천안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은 만복식당 지하실의 썩은 냄새보다 훨씬 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젖은 흙냄새를 실어왔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돌아오지 못한 모든 희생자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부디 편히 잠드소서.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민주는 한 가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결코 이상한 점에 눈을 감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진실을 삼키게 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둠은 항상 기다리고 있고 오직 용기만이 빛을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